일단 뭐 그 저랑 홍익인간재단의 문춘 원장님 그 같이 그 연구를 했고요. 그 발표를 맡게 된 장우선입니다. 문채용입니다. 일단 그 이 글을 그 쓰기 시작한 그 기본적인 동기는 그 서양 근대 그 합리적 이성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모든 지식의 어떤 근원이자 우리가 통용하는 일반적인 지식이라고 생각되는 서양의 합리적인 이성이 그 근대 시기에 우리한테 가했던 폭력이나 식민주의 이런 것들이 과거에 똑같이 중화주의로 대변되는 어떤 동양의 합리적이고 의심되지 않는 이성, 뭐 사교로 대표되는 그런 유교 이후의 유교주의로 대표됐던 어떤 그런 논리에도 그런 포괄성이나 그 구조적인 그 타민족에 대한 타자화 이런 논리가 숨어 있지 않나 하는 고민의 출발점이었고요. 일단 제가 그 준비해온 그 프레젠테이션을 그 읽어가면서 중간중간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차관점은 토템 서사가 갖고 있는 고대사 이전의 역사에 대한 사료적 성격이 있을 거라는 착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상고사라는 게 뭐 알다시피 상당히 사료도 부족하고 그리고 고고학적인 그 자료도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 역사로 이렇게 그 서술 구조로 구성을 한다라는 게 쉽지 않은 게 사실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남아 있는 그 얘기들이나 어떤 서사 형식의 어떤 설화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파편을 우리가 조립해가는 수밖에 없는데 그 안에서 토템이 갖고 있는 그 어떤 보완적인 사료로서의 가능성을 저는 좀 높게 보고 있습니다. 사기 이전의 여러 고서들에 한결같이 등장하는 동물이나 괴물들이 있어요. 그 특징들도 거의 일관되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 사기뿐이 아니라 그 산해경이라든가 뭐 여러 그리고 설문회자 뭐 여러 그 고서들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적어도 사기까지 널리 쓰인 이러한 표현의 통용성과 반복성이 있다라고 하면 일반적인 설득력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게 어떤 실체가 존재한다라는 가능한 아주 강한 암시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뭐 날개 달린 뭐 호랑이가 있거나 이런 실존 동물은 없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실존 동물이 만약에 아니다 이게 그렇다라면 그거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던 종족이나 어떤 집단의 상징적인 토템일 것이다 가능하게 이것들은 뭐 저 혼자 하는 얘기가 아니라 과거에도 그 중국에서 이미 일정 정도 연구가 된 연구 성과가 있는 사실이고요. 이러한 토테미즘의 논리가 문명 사회에서 집단의 분류, 차이, 대립 등의 관계가 같거나 평행 관계를 갖는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문명 사회에도 분명히 그 문명 사회라는 어떤 문명 구조를 구성하는 어떤 성분들이 있다고 하면 토템 사회나 원시 부족 사회에도 분명히 그런 평행하는 그 상응하는 어떤 그런 구조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제 차관점은 그 3번에 기본적으로 차관점을 뒀고요. 연구 목적을 보시면 사기에 등장하는 토템이나 그 의미에 대한 파악을 하고 싶었고요. 그 두 번째로는 사료가 부족한 상고사의 보완적 사료로서 토템 서사를 활용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상고사와 관련한 토템 서사의 연구를 축적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일정하게 구조화시키면 여기서 구조화라는 얘기는 뭐 이렇게 흔히 구조주의가 얘기하는 우리의 의식을 구조한다는 게 아니고 그 내면에 있는 우리가 의식되지 않는 이게 쌓이면 뭔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우리가 뭐 의식으로 닿지는 않지만 그 이렇게 축적과 반복을 통해서 밝혀낼 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과거에도 지금 논란이 많았고 지금 현재도 논란이 되고 있는 그 사마천 씨가 쓴 사계라는 책이 과연 이게 술인지 작인지에 대한 부분이 대부분의 그 우리 강단사학이라고 얘기하는 고대사학계에서는 술이다. 왜냐하면 뭐 보고서나
그 정치적인 자료들을 바로 받아 쓴 그런 어떤 사료로서의 역할이 사료로서의 그 기능이 그 어떤 서사적인 표현을 만들고 작품으로 쓴 그런 성격보다는 훨씬 더 강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뭐 예컨대 제야사학이나 뭐 이런 분들도 비판을 하고 있고 특히 뭐 국문학과나 다른 어떤 인접 학문에서도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부분인데요. 기본적으로 제가 이거를 쓰면서 생각했던 또 하나의 단상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사기라는 것은 한 나라를 건국한 한무제의 전통에 따라서 한 나라를 건국한 건국 세력이 자기들의 역사를 기록하기 위해서 썼다고 하면 지금의 동북공정을 어떻게 볼 것인가? 동북공정을 우리가 사실로 인정하지 않지. 고구려사가 중국사라고 우리 인정하지 않습니다. 중국사의 일부일 수는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담대하고자 하고 우리가 계승하고자 한다면 그 계승 의지가 가장 저는 강한 그 역사의 계승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삼국유사를 쓴 그 이련의 사료는 우리가 폄하를 하고 반대로 한 나라를 세운 사람의 그 역사서를 주요 근거와 정통으로 우리가 인정을 하고 오히려 고려에서 쓴 이련의 그 사서는 항상 배제가 되고 이거는 폄하가 되는 그런 것들은 정당한 역사서의 대우도 아니라고 보고요. 일제가 뭐 독도를 강점하고 지금 현재도 독도에서 계속 도발을 하는 것 역시도 우리가 인정을 하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어느 나라나 그 나라를 건국한 사람, 그 나라의 권력과 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미화를 하고 왜곡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역사라는 학문의 어떤 그 이데올로기성 때문에 그렇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그런 이데올로기를 배제하고 그거를 그냥 사료로 보고 우리 사료는 배제한다. 이건 근본적으로 시각이 좀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하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습니다. 자, 오제본계에 나타난 그 토템과 그 의미를 좀 보겠습니다. 오제와 토템을 보면 황제라는 사람은 중국의 시조처럼 숭상되는 사람인데요. 근데 이 사람은 유웅이라는 것이 호이자 국의 이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토템의 그 중요한 그 단어적 의미가 뭐냐면 그것을 자기의 상징으로 하고 그것이 자기 이름으로 되는 것들 그리고 그 부족의 수장의 이름으로 되는 경우가 흔하거든요. 그래서 유웅이라는 게 호이자 국의 이름이라고 하면 황제는 바로 그 유웅이라는 그 집단의 지도자 혹은 일원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혹은 그 부족을 대표하는 이름이 황제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 유웅이라는 그 앞에 있고 유자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그 웅이라는 곰이라는 게 그 부족을 상징하는 바로 토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판천 전투에서 보면 웅, 비, 비휴, 추호 이런 그 6가지 동물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게 전형적인 동이 토템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지도를 여기다 붙였어야 되는데 저기 뒤쪽에 붙여서 뒤에 잠깐 좀 갔다 오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 아까 방금 전에 얘기했던 그 토템 동물들 예를 들어서 호랑이 지금 분포도입니다. 빨간 게 이제 고대 시대 때 호랑이 분포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때 당시 이제 화족의 중심이라고 그 얘기하는 부분보다는 오히려 저 만주 쪽이나 남방 쪽에 호랑이가 훨씬 더 많이 분포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큰 곰 분포도인데요. 이 중간에 그 중국에 나오는 그 중간에 있는 그 말발굽형으로 되어 있는 중국 그 영토 안에 있는 거 말고 동북 변방에 있는 것들이 바로 큰 곰이고 그 영토 안에 있는 거는 그 펜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흉마오를 그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 보면 이거는 반달가슴곰 그 분포도입니다. 그러니까 한반도와 만주, 시베리아 쪽에 이렇게 분포하고 있는 거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표범의 그 분포도예요. 표범인데 표범도 역시 보면은 산동반도까지 안 내려가고 그 북경이나 그 하북성 근처까지만 그 과거에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그 동물들이 제가 이렇게 분포 지도를 봤을 때는 거의 그 한반도 북부 그리고 만주, 시베리아 쪽에 거주하는 동물들이에요. 근데 왜 그게 동이족의 그 토템이 되냐면
어떠한 그 지역의 사람들도 자기 지역에 나지 않는 자기 지역을 대표하지 않는 동물 가지고 토템으로 삼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미국 사람이 멋있다고 해서 우리가 흰독수리를 우리 상징으로 삼지 않듯이 어떠한 그 부족과 집단도 자기들과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 동물들을 토템 상징으로 삼게 마련이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여기 지금 나오는 동물들은 우리가 신성시하던 동물들이고, 그리고 이쪽 지역에만 서식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의 토템, 그 우리 동이족의 토템이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 동물들을 보면 각각의 동물을 상징으로 하는 6부족이 연합을 하여서 염제와 전투를 벌였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뭐 염제랑 전투한 건 아닐 건데 그건 뭐 나중에 다른 기회가 있으면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리고 또 응용으로 치유를 공격하였다라는 것도 역시 매와 용으로 상징되는 두 부족이 연합해서 치유를 공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아래 이제 그 참고 표지를 좀 잠깐 읽어드리면, 곰은 중국의 동북 지역 한반도, 시베리아 등에서 서식하는 동물로 전형적인 동이족 계열 토템이고, 그 밖에 6맹수도 동일한 지역을 서식지로 하는 동물들로 이들 토템 종족들은 혈연적으로도 상당히 가깝습니다. 같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쪽 사람들은 호랑이고 이쪽은 표범인데 완전히 관계가 없는 게 아니라 어떤 그 일정한 그 원시사회 때는 같은 그 씨족적인 전통 속에 있다가 갈라져 나온 부족들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아래로 가면 이제 매는 흉노 계열의 전형적인 토템이라고 했는데, 이게 좀 범위에 대해서는 약간 좀 그 다른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천신새 늑대라고 한 중국을 포위한 북쪽과 서쪽이 거의 하나의 종족이라고 고대에는 하나의 종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쪽에서 동어로도 갈라지고 흉노로도 갈라지고 또 흉노에서 훈으로도 갈라지고, 정말 많은 그 종족, 지금 현대 민족으로 보면 많은 민족으로 분화가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다 똑같은 공통점이 뭐냐면 늑대, 개 이런 것들. 그러니까 뭐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뭐 우즈베키스탄 이런 데를 가보면 그 사람들 문화지나 혹은 그것을 연구한 연구 개설서들을 보면 거의 모두가 똑같이 천신과 새와 늑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이따가 다시 이제 천신새 늑대는 다시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그 밑에 또 사기에서 용에 대해서 그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용은 문명화된 집단, 즉 자신들이나 긴밀한 관계에 있는 집단을 의미하고 의도적으로 한족과 관련된 곳에서만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용의 모습은 여러 대를 거치면서 만들어졌고, 특히 동이의 국가인 은대에 처음으로 합성 토템이라는 개념으로 하나의 동물이 아니라 뱀 비슷한 동물에다가 발이 있고 거기다가 사슴의 뿔을 갖는 뭐 이런 식의 어떤 합성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용이 지금의 모습에 가장 가깝게 그려진 것은 한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한 가지를 제가 얘기를 안 했는데, 그 2번 그 아래 그 참고 표지를 보면 열자에서는 판천 전투에서 곰, 큰곰, 호랑이, 표범, 독수리, 매, 솔개 이런 7동물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그냥 곰은 군사를 맡고 그 앞에 있는 큰곰, 호랑이, 표범은 선두에 서고, 그리고 뒤에 있는 독수리, 매, 솔개는 기치가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이 얘기는 이 같은 토템 안에도 어떤 위계 질서가 있다라는 거,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여기 그냥 곰과 큰 곰이 웅과 비라고 해서 이렇게 구분된 거는 저는 이게 제 해석이고 뭐 이렇게 본문에는 안 썼지만 반달가슴곰과 큰 곰의 차이라고 봐요. 반달가슴곰의 서식지는 정확히 저희 그 지금 현재 그 살고 있는 데랑 일치하고요. 큰 곰은 그 위에 시베리아 쪽으로 좀 가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냥 곰보다도 큰 곰보다도 반달가슴곰이 더 주도적인 위치에 있었다. 군사적인 위치에 있었다. 크기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주도적인 토템이었다. 이 7부족을 보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요를 보면요. 요가 유배본엔 공공에 대한 모습이 나오는데요. 뱀의 몸에 사람의 얼굴, 손과 발을 가지고 있는 걸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뱀의 합성 토템이라고 좀 봤고요.
여기서 합성 토템을 그 한 가지 제가 부연 설명을 하고 넘어가면 합성 토템이라는 것은 반드시 두 가지 이상의 어떤 동물이나 사람과 동물 두 가지 이상의 어떤 집단이 결합한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성 토템을 연구한 그 중국이나 그 다른 나라의 어떤 연구자들의 공통적인 결론은 합성 토템은 반드시 두 부족 이상 결합한 어떤 종족의 상징물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람과 뱀의 합성 토템으로 봤고요. 사람과 뱀으로 상징되는 집단이 결합한 집단. 그래서 이걸 어떻게 봤냐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제 뱀이라는 남방 계열의 종족이랑 우리 동이 계열이 결합한 것이 아닌가. 이건 뭐 제 의견이기 때문에 뭐 좀 일방적일 수는 있지만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가 유배를 보낸 또 환두라는 사람이 있는데 환두라는 뭐 사람인지 동물이 있는데 사람의 얼굴, 새의 불이 날개를 붙든 수족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역시 사람과 새의 합성 토템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람과 새로 상징되는 집단의 결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흉노 계열과 동이 계열. 아까 이제 그림에서 보신 것처럼 아시아 그 북부 서부에 있는 그 흉노 계열이랑 우리 동이 계열의 합성이라고 봤습니다. 밑에 보시면 뱀은 민, 월, 남만을 상징하는 토템, 즉 수신이고요. 수신이라는 것은 수경을 하는 남방 종족의 대표적인 토템입니다. 이거는 뭐 남방에서는 아주 광범하게 그 뱀을 자기들의 종족의 수호신으로 믿고 있습니다. 두 번째 새는 아까 얘기한 대로 천을 대리해서 지배자의 권력을 정당화하는 사신으로 사신이나 혹은 중재자 그리고 또 새가 낳은 알 역시 태양을 상징하면서 그 태양을 대리해서 예컨대 우리 이제 그 유리왕이라든가 아니 유리로 동명성왕이라든가 박격거세가 그 난생설화를 갖고 있잖아요. 그 알이라는 것은 알이 태양을 상징하고 그 태양을 상징하는 그 능력 때문에 알을 통해서 나온 애는 태양의 힘을 갖고 태어난 애고 그러면 그 태양은 뭐냐? 바로 그 절대적인 권력자 천을